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봄안개가 논두렁을 낮게 덮고 새벽 닭 울음이 초가지붕 위로 천천히 번지던 때, 마을 끝 큰 감나무 아래에 윤씨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대문은 높고 마당은 넓었으나 사람 사는 온기는 늘 부엌에서 먼저 피어났지요. 부엌의 불씨를 지키는 이는 그 집 며느리 서연이었고, 서연은 말이 적고 걸음이 조용해도 손끝 하나로 집안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해가 뜨기 전이면 먼저 우물가로 나가 찬물을 길었어요. 두레박이 우물벽에 닿아 둔하게 울리면 아직 잠에서 덜 깬 참새들이 담장 위에서 날개를 떨었지요.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마당 한쪽에 앉아 쌀을 씻고 나무 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살피며 아궁이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잔잔히 살아나면 집안 어른들의 기침 소리보다 먼저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 냄새만으로 하루가 시작된 줄 알았답니다. 서연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17살 가을이었어요. 친정은 강가 작은 초가였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밥 한 그릇을 남과 나눌 줄 아는 집이었지요.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늘 말했어요. 밥을 지을 때는 쌀만 보지 말고 먹는 사람의 숨소리도 보아야 한다. 서연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랐어요. 그래서 기와집 부엌에 처음 들어온 날에도 큰 솥과 낡은 국자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집 사람들의 빈 그릇을 먼저 살폈지요. 남편 도유는 젊은 시절에는 가난하고 순한 장사꾼이었어요. 장날마다 보따리를 메고 고개를 넘어 다녔고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신발을 벗으며 서연 앞에서 미안한 듯 웃곤 했지요. 그때의 도유는 서연이 끓여주는 묽은 죽 한 그릇에도 고맙다 말할 줄 알았고 손이 갈라진 아내를 보면 약초물을 데워주기도 했어요. 서연은 그런 도윤을 믿고 따랐고 집안이 작아도 마음이 굽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바꾸기도 했어요. 도윤은 먼 고을 장사길에서 좋은 물건을 만나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윤씨 집 대문에는 이전보다 더 자주 손님이 드나들었지요. 창고에는 비단과 말린 생선낼 그릇과 약재 상자가 차곡차곡 쌓였고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모두 서연의 고생이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 말했지만 도윤의 귀에는 점점 그런 말보다 자신을 높이는 말만 크게 들렸답니다. 큰 돈이 들어오자 도윤은 마당의 흙을 다시 다지고 사랑채 처마를 고쳤어요. 담장은 높아졌고 대문고리도 새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서연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엌 가장 안쪽에서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약밥을 챙기고 손님상에 오를 나물을 무쳤어요. 때로는 손님들이 대청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서연은 부엌문 옆에 잠시 서서 그 웃음이 집안에 탈없이 머물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오래 알아 누워 있었어요. 몸은 마르고 손발은 늘 차가웠지만 입맛만은 예민하여 아무 음식이나 넘기지 못했지요. 서연은 새벽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을 아주 조금 두른 뒤 오래도록 볶아 부드러운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국 한 숟갈을 뜨면 눈가가 누그러졌고 내 손맛은 이상하게 사람 속을 달랜다고 낮게 말하곤 했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단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서연의 손맛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은 집에는 서연의 미역국이 갔고 초상을 치른 집에는 따뜻한 죽이 갔으며 비바람에 지친 나그네가 대문 앞에 쓰러지면 서연은 누구인지 묻기 전에 먼저 물을 데웠지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고맙다고 하면 그저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연을 두고 조용한 등불 같은 여인이라 불렀어요. 그런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 강가에서 있었던 일이 깊이 묻혀 있었어요.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길던 밤 강물이 불어나 마을 아래 나루터를 삼킬 듯 넘쳤지요.
서연은 친정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흙 속에서 신음하던 낯선 젊은이를 보았어요. 그는 물에 떠내려온 듯 옷이 찢기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은 혼자 힘으로 그를 버드나무 아래로 끌어내고 작은 초가에 데려가 밤새 불을 지폈답니다. 그 젊은이는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만큼 아팠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집에 남은 미역과 쌀을 꺼내 국을 끓였고 서연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식혀 그의 입가에 대었지요. 새벽이 밝을 무렵 그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어요. 며칠 뒤 정신이 돌아온 그는 깊이 절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서연의 어머니는 길 잃은 목숨을 살린 것뿐이라며 이름조차 묻지 않았어요. 그 일은 비밀처럼 세월 속에 묻혔답니다. 서연은 그 뒤로도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그 장마밤을 떠올렸어요. 미역은 오래 불릴수록 부드러워지고 국물은 급히 끓이면 얕아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요.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다고 여겼어요. 급히 받으려 하면 달아나고 오래 품으면 제 향을 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달라지고 집안이 낯설어져도 조급히 따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믿었답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막을 수 없는 바람도 있었어요. 도윤이 장삿길에서 화란이라는 여인을 데려온 날 마을 입구에 버드나무 잎이 이상하게 뒤집혔어요. 화란은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향내를 짙게 풍겼으며 웃을 때마다 눈꼬리를 길게 접었지요. 도윤은 그녀를 먼 친척의 딸이라 소개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 뒤에 감춰진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화란은 손님처럼 들어왔으나 첫날부터 대청의 햇볕 좋은 자리에 앉았답니다. 서연은 처음 화란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갔고 화란의 젖은 신발을 말릴 헝겊도 건넸지요. 화란은 찻잔을 받아들며 살짝 웃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청마루의 기둥과 방 안의 장롱을 천천히 훑어보며 이 집은 손볼 곳이 많네요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자기 것처럼 재는 소리였답니다. 도윤은 화란의 말에 웃어 보였어요. 전에는 서연 앞에서 조심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대청에 앉아 부엌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지시했지요. 손님이 올 때마다 화란에게 먼저 자리를 권했고 서연에게는 음식이 늦지 않게 하라는 말만 남겼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차가워졌지만 솥뚜껑을 열어 밥물이 넘치지 않게 살폈어요. 집안이 흔들릴수록 부엌 불씨만은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우물가에는 소문이 물살처럼 흘렀어요. 윤 씨 집에 새 여인이 들어왔다더라. 도윤이 큰 손님을 모셔 잔치를 연다더라. 그날 대청에 앉을 사람이 서연이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 여인들은 물동이를 기울이며 혀를 찾고 늙은 남정네들은 담뱃대를 두드리며 세상 인심이 변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윤 씨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따질 수는 없었어요. 큰 집 일은 늘 담장 안에서 먼저 썩고 냄새가 난 뒤에야 밖으로 흘렀답니다. 그 무렵 도윤에게 아주 귀한 소식이 도착했어요. 먼 고을에서 큰 장사와 벼슬아치들까지 예를 갖추는 늙은 손님이 윤 씨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 손님과 인연을 맺으면 장사길이 3배는 넓어진다고 여겼어요. 그는 사랑채를 쓸고 대청의 돗자리를 새로 깔게 했으며 마당의 장독까지 닦으라 일렀답니다. 서연은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움직였지만 도윤은 그녀에게 손님 앞에 나설 옷 한 벌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윤은 화란에게 새 비단 치마를 내주었어요. 짙은 남빛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맞추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아 주었지요. 화란은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몸을 돌려보며 귀한 손님이 오신다니 집안의 얼굴이 반듯해야지요 하고 말했어요.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열린 방문 너머로 그 모습을 잠시 보았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역을 씻던 물기가 남아 있었고 손끝은 찬물에 희게 식어 있었어요. 잔치 전날 밤 도윤은
마침내 서연을 불렀어요.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일은 귀한 분들이 많이 오니 당신은 뒤편 창고에서 음식만 챙기시오. 대청에는 화란이 앉을 것이오. 서연은 처음에는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창고는 오래된 나무 상자와 말린 짚을 두는 곳이었고 겨울이면 쥐가 드나들어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할 곳이 아니었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도윤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는 미안해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장사에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듯 담담했어요. 서연은 한참 뒤에야 제가 무엇을 그르쳤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집안 체면을 생각하시오. 손님들은 반듯한 안주인을 보고 싶어 할 것이오.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래된 옷이 찢어지듯 서연의 마음을 조용히 갈랐어요. 그때 부엌문 옆에서 막내 할멈이 기침 소리를 냈어요. 막내는 이 집에서 서연이 시집 오기 전부터 일하던 늙은 여인이었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받아 널고 도윤이 지나간 뒤에야 낮게 말했어요. 아가씨 밥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말이 꺼져가던 불씨 위에 얹은 마른 솔잎처럼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잔치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산 위로 엷은 구름이 걸리고 닭 울음도 평소보다 늦게 들렸지요. 서연은 뒤편 창고 문을 열어 안을 쓸고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창고 안에는 묵은 콩자루와 깨진 항아리, 지난 겨울 쓰다 남은 갓감이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곧 부엌으로 돌아가 미역을 물에 담갔답니다. 물속에서 마른 미역이 천천히 풀리며 검푸른 숨을 되찾았어요. 서연은 그 미역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어요. 오늘 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왜 도윤이 그토록 얼굴을 꾸미려 하는지 그녀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먼 길 온 사람에게 찬 밥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지요. 미역은 너무 질기지 않게 불리고 국간장은 적게 소금은 마지막에 맞추어야 했어요. 참기름 향이 너무 앞서면 속이 불편한 어른이 먹기 어려우니 아주 조금만 둘러 오래 볶아야 했답니다. 대청 쪽에서는 화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일꾼들에게 꽃가지를 꽂을 자리를 가르치고 손님용 방석의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바꾸라 했지요. 도윤은 마당을 오가며 화란의 말을 따랐고 누구도 서연을 찾지 않았어요. 서연은 국솥 앞에 앉아 불길을 낮추고 거품을 걷어냈어요. 국물이 맑아질수록 그녀의 눈빛도 차분해졌지요.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억울함을 음식에 섞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점심 무렵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대문을 지나 들어왔어요. 마을 어른들도 초대받아 사랑채 앞에 앉았고 먼 고을에서 온 상인들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요. 화라는 대청마루 위에 앉아 차를 내는 신호랬고 사람들은 그녀가 도윤의 새 안주인인 줄 알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창고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틈새로 보이는 마당의 그림자만으로도 그 자리가 얼마나 낯선지 알 수 있었답니다. 해가 서쪽 처마에 걸릴 무렵 기다리던 늙은 손님이 도착했어요. 그는 흰 수염을 단정히 빗고 낡았지만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요.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걸음마다 묵직한 기품이 있었어요. 도윤은 대문 앞까지 달려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고 화란도 대청에서 내려와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어요. 늙은 손님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길은 어쩐지 마당보다 부엌 굴뚝 쪽에 오래 머물렀답니다. 그가 사랑채에 앉자 잔치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전과 고기 말린 과일과 술병이 줄지어 올랐지요. 화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마련한 듯 손끝으로 접시 방향을 고쳤고 도윤은 흐뭇한 얼굴로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러나 늙은 손님은 젓가락을 들고도 오래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바람에 실려온 국 냄새를 맡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곳에서 잃어버린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숨을 조용히 멈추었어요. 그 냄새는 대청의 화려한 음식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엌 안쪽 작은 솥에서 은근히 끓고 있던 서연의 미역국 냄새였지요. 국물은 오래 끓어 깊어졌고 미역은 부드럽게 풀려 숟가락 끝에서도 부서질 만큼 익어 있었어요. 서연은 창고로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간을 보았고 병든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그대로 한 그릇을 따로 담아 두었답니다. 그때 막내 할멈이 조용히 다가와 그 국그릇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늙은 손님은 마침내 도윤에게 물었어요. 이 집 부엌에서 지금 끓는 국은 누가 만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대청의 웃음소리가 한순간 불었어요.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란을 바라보았고 화란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아침부터 살폈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늙은 손님의 얼굴에는 이상한 그늘이 스쳤어요.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먼 강가의 비냄새를 떠올리는 듯 눈을 천천히 떴답니다. 서연은 창고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국을 두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 말하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나서지 않았어요. 손에 묻은 국물 자국을 치마폭에 조용히 닦고 창고 안에 낮은 나무 상자에 앉았지요. 바깥에서는 접시가 오가는 소리와 억지로 이어지는 웃음이 들렸어요. 서연은 그저 오늘 밤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엌에서 피어난 미역국 향은 창고 틈을 지나 마당 전체로 더 넓게 번져갔답니다. 늙은 손님은 국을 한 그릇 청했어요. 화라는 일꾼에게 눈짓했고 일꾼은 당황한 채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막내 할멈은 이미 서연이 떠놓은 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청으로 가는 길에 창고 문 앞을 지나며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조금만 더 견디라는 뜻 같았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손맛이 누구에게 닿을지 알 수 없는 채 숨을 고르게 쉬었답니다. 국그릇이 늙은 손님 앞에 놓이자 그는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김이 오르는 모양을 보았어요. 맑은 국물 위로 미역이 잔잔히 흔들리고 참기름 향은 지나치지 않게 뒤에 머물렀지요.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물기가 차올랐답니다. 대청에 앉은 사람들은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어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창고 안에서 그 침묵을 들었어요. 침묵도 소리가 있다면 그 순간의 침묵은 오래된 나무가 눈을 맞고 서 있는 소리 같았지요.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먹는 사람의 숨소리까지 살피라는 말, 밥 앞에서 거짓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말이 조용히 마음속을 지나갔답니다. 창고 바깥에서는 누군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가 났고 늙은 손님의 낮은 한숨이 이어졌어요. 그날 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산골 마을 위로 해가 기울고 굴뚝 연기가 푸른 저녁빛 속에 풀릴 때 윤 씨 집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뒤편 창고에 숨겨둔 조용한 아내의 손끝에서 오래전 목숨 하나를 살린 맛이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맛을 알아본 늙은 손님이 이 집의 높은 대문보다 더 큰 빚을 마음속에서 꺼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늙은 손님은 국을 다 비우고도 한동안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대청마루의 등잔불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빛이 그의 깊은 주름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지요. 도윤은 손님의 눈치를 살피며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어색하게 굳어버렸어요. 화라는 자신이 칭찬받을 차례라 여겼는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늙은 손님은 누구도 보지 않고 빈 국그릇만 바라보며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국은 오래전 내가 죽은 문턱에서 먹었던 맛과 같구려. 늙은 손님이 이렇게 말하자 대청에 앉은 사람들의 손이 모두 멈추었어요. 어떤 이는 젓가락을 공중에 든 채 눈만 굴렸고 어떤 이는 도윤의 얼굴을 살폈지요. 도윤은 그 말이 칭찬인지 꾸짖음인지 알 수 없어 서둘러 웃으며 귀한 분의 입맛에 맞았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화란도 곧장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고 덧붙였지만 늙은 손님의 눈빛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답니다. 화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작은 조급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님이 자신의 솜씨를 인정해주면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윤씨 집 안주인으로 보리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국그릇 옆에 놓인 수저를 다시 바르게 놓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늙은 손님은 그녀의 손끝보다 부엌 쪽 어둑한 문간을 더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마치 눈앞에 사람이 아니라 냄새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마을 어른 중 하나가 헛기침을 했어요. 도윤이 집 잔치가 참 크구먼. 새로 살림을 돌보는 이가 손끝도 야무진 모양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대청 한켠에 앉은 몇몇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서연이 보이지 않는 까닭을 이미 궁금해하고 있었지요. 아무리 손님이 귀하다 해도 집안 며느리가 잔칫날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먼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답니다. 화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웃었어요. 집안일은 제가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부족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녀의 말은 얌전했지만 마치 이미 그 집안의 안쪽까지 맡은 사람처럼 들렸지요. 도윤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랑채 뒤쪽에서 물을 나르던 어린 일꾼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답니다. 그 아이는 새벽부터 서연이 물을 냈고 미역을 불리고 소답해서 허리도 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엌으로 돌아온 막내 할멈은 빈 국솥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보았어요. 서연은 창고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남은 그릇을 씻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잠시 문지방에 서 있었지요. 막내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젖은 손을 닦아주며 낮게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 밤은 귀보다 코가 먼저 진실을 알았구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곧 고개를 저으며 그저 국 한 그릇일 뿐이에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창고 뒤쪽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연은 작은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기다렸고 도윤이 부르면 나가지 않고 막내에게만 물건을 건넸지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물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시집와 처음 맞은 가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가난했어도 도윤이 따뜻한 국을 함께 먹자며 부엌문 앞에 앉아 기다렸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잠시 쉬러 사랑채로 흩어지자 마당에는 대나무 빗자루 소리만 남았어요. 어린 일꾼 둘이 그릇을 나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새 안주인이라더니 칼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데 쉬 틀리면 큰일 난다. 하지만 미역국은 작은 마님이 끓인 게 맞아. 그 속삭임은 담장 아래를 지나 우물가로 흘러갔고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여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소문은 늘 큰 소리보다 작은 속삭임을 타고 더 멀리 가는 법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는 평소보다 붐볐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물동이를 천천히 채웠고 누군가는 두레박줄을 괜히 다시 감았지요. 모두의 입에는 윤씨 집 잔치 이야기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어디 있었대, 뒤편 창고에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 귀한 손님 앞에는 새 여인을 앉혔다지. 한 안악이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자 다른 이가 낮게 대꾸했어요. 집안 대문이 높아도 부끄러운 일은
담장 아래로 새는구나. 그 소문은 아침 햇살보다 빠르게 장터까지 닿았어요. 장터에 떡 파는 노파는 손님에게 떡을 싸주며 윤 씨 집 이야기를 꺼냈고, 집신을 삼던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들은 정확한 뜻도 모른 채 창고, 안주인, 대청, 안주인이라는 말을 흉내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웃음과 수군거림은 골목을 돌아다녔답니다. 도유는 그날 아침 대문 밖에 나섰다가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도유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불쾌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일꾼들을 불러 누가 말을 흘렸느냐고 물었지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막내 할멈만은 잠자코 아궁이 재를 긁고 있었어요. 도유는 그녀에게도 눈을 돌렸지만 늙은 여인의 등은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는 서연을 찾았어요. 서연은 마당 한켠에서 장독 뚜껑을 닫고 있었고 물에 젖은 소매가 손목에 붙어 있었지요. 도윤의 그림자가 그녀 앞에 길게 드리웠어요. 마을에 쓸데없는 말이 돌고 있소. 도윤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마른 수건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제가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윤은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화를 내려다가 대청에서 화란이 지켜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화란은 문가에 서서 걱정하는 척 손수건을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연의 작은 흠이라도 찾으려는 듯 반짝였어요. 화란은 도윤이 돌아서자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형님, 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귀한 손님 앞에서 집안 체면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서연을 형님이라 불렀지만 말끝은 사람을 낮추는 칼끝처럼 차가웠지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란은 한 발 더 가까이 와서 앞으로는 부엌일만 잘 맡아주시면 모두 편할 거예요 하고 속삭였답니다. 그때 막내 할멈이 장작을 안고 지나가며 짧게 말했어요. 편한 집은 한 사람을 그늘에 세워 만들지 못한다. 화란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웃으며 대청으로 올라갔지요. 서연은 막내 할멈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늙은 등은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대문보다 크게 보였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연은 남은 미역을 말리기 위해 대나무 채반을 꺼냈어요. 햇볕은 맑았고 물기 빠진 미역은 검푸른 빛을 내며 얌전히 누워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미역을 고르게 펼치며 마음도 그렇게 펴보려 했어요. 늙은 손님은 윤 씨 집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도윤은 그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고 화라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자신이 집안을 맡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침마다 대청을 쓸고 차를 준비하라 지시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차를 마실 때마다 한 모금만 넘기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집안 사람들의 거짓말 위에 얇은 서리를 내리는 듯 했어요. 둘째 날 점심 화라는 직접 나물 무침을 내겠다고 나섰어요. 그녀는 비단 소매를 걷는 모습까지 예쁘게 보이려 했지만 손에 양념이 묻는 것을 싫어해 일꾼에게 대부분 맡겼지요. 소금은 많고 참기름은 지나쳐 나물은 윤기가 번들거렸지만 맛은 얕았어요. 손님들은 예의상 젓가락을 들었으나 오래 먹지 못했답니다. 늙은 손님은 나물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음식은 모양으로 먼저 오지만 마음으로 오래 남는 법이지요. 그 말에 화란의 귀가 붉어졌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이 윤 씨 집을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늙은 손님께 문안을 드리러 온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서연이 정말 창고에 두게 쳤는지 보려는 마음도 있었지요. 도윤은 애써 웃으며 그들을 사랑채로 모셨고 화라는 다시 대청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막내 할멈은 찻주전자를 들며 서연에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손보다 발자국이 조심해야 할 날이야. 서연은 그 말뜻을 곧 알게 되었어요. 찻주전자를 들고 대청 가까이 갔을 때 화란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거든요. 서연 형님은 몸이 약해서 큰 손님 앞에 오래 서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집안일을 살피고 있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마을 어른들의 귀에는 이상한 변명처럼 닿았어요. 이장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마님 몸이 편찮으시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만 대답했답니다. 그 짧은 대답은 길게 퍼졌어요. 괜찮다는 말 속에 괜찮지 않은 세월이 숨어 있음을 오래 산 어른들은 알아들었지요. 이장은 찻잔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한 모금 마셨어요. 보리차는 아주 알맞게 구수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에게 집안의 오래된 손길은 함부로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네 하고 말했어요. 도윤은 얼굴빛이 변했지만 손님들 앞이라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요. 화라는 손수건 끝을 더 세게 쥐었어요. 저녁이 되자 화라는 도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 여자를 찾으니 제가 우스운 사람이 되잖아요.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았고 화라는 더 가까이 앉아 속삭였어요. 귀한 손님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해요. 제가 이 집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허락처럼 들렸답니다. 문 밖을 지나던 막내 할멈은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그녀는 한숨을 삼킨 뒤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먼 산에서 부엉이가 한 번 울었지요. 그녀는 낡은 등잔 아래 앉아 시어머니의 약주머니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서연이 곁에 앉으면 손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찾곤 했답니다. 그 손등에는 오래전 강가의 불씨를 살리다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어머니의 낡은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다음 날 새벽 늙은 손님은 누구보다 일찍 깨어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는 우물가에 서서 물안개가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부엌 굴뚝에서 오르는 연기를 오래 지켜보았지요. 서연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그를 보고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손님 앞에 나서면 도윤이 불편해할까봐 곧장 비켜서려 했답니다. 그러나 늙은 손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시 멈추시오. 그 물은 부엌으로 가는 물이요. 서연은 조용히 예 아침국을 끓일 물입니다. 하고 답했어요. 늙은 손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래전 장마밤 빗소리 사이로 들렸던 어린 여인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서연의 손에 남은 굳은 살과 손등의 옅은 자국을 보려 했지만 서연은 소매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막내 할멈이 부엌문을 열고 나와 짧게 말했어요. 어르신 물맛을 아는 이는 국맛도 오래 기억하지요. 늙은 손님은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두 늙은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고 그 사이에는 말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나갔답니다. 막내는 더 설명하지 않고 서연의 물동이를 받아 부엌 안으로 들였어요. 서연은 손님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지요. 늙은 손님은 마당에 홀로 남아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불어난 강젖은 옷, 낯선 초가의 따뜻한 불빛, 그리고 입안으로 들어오던 미역국의 깊은 맛이 하나씩 떠올랐답니다. 그날 난 마을 소문은 더욱 커졌어요. 어떤 이는 늙은 손님이 서연의 국을 먹고 울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화란이 남의 솜씨를 자기 것처럼 말했다고 했지요. 소문은 조금씩 부풀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숨길 수 없는 사실도 있었어요. 서연이 창고 뒤에 있었고 화란이 대청 가운데 앉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이들은 윤씨 집 담장 아래에서 기웃거렸고 아낙들은 지나가는 척
대문 쪽을 살폈답니다. 집안의 일이 이미 마을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귀한 손님과 좋은 인연을 맺기는커녕 집안에 흠이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그는 화란에게 당분간 말수를 줄이라 했지만 화란은 오히려 더 큰 자리를 원했어요. 그녀는 손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상에서 자신이 직접 술잔을 올리겠다고 했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허락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막내 할멈은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서연에게 말했지요. 불은 높이 타오를수록 재가 빨리 보이는 법이야.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는 부엌은 조용했지만 바빴어요. 서연은 말없이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시어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죽도 따로 끓였지요. 파라는 겉으로만 부엌을 살피다 향이 강한 기름과 비싼 재료를 많이 쓰라 지시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님이 속이 편치 않아 보인다며 간을 약하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화라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마침 막내 할멈이 옆에서 먹는 일을 살피는 손이 부엌에 으뜸 손이지 하고 말하자 더는 크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기 직전 늙은 손님은 도윤에게 조용히 청했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부엌을 지킨 이가 상 가까이에 있어주면 좋겠소. 도윤은 순간 얼굴이 굳었고 화라는 웃음을 잃었답니다. 마을 어른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에 도윤은 쉽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막내 할멈을 부르라 했지요. 그러나 늙은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늙은 일꾼만이 아니라 이 집의 밥냄새를 지켜 온 젊은 사람도 말이오. 그 말은 대청 위에 놓인 등잔불을 흔들어 놓은 듯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부엌문으로 향했고 서연은 그 안쪽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다가 멈추었답니다. 화라는 급히 앞으로 나서며 어르신 서연 형님은 손님 앞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늙은 손님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진짜 정성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소. 오히려 거짓으로 차린 얼굴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요. 서연은 마침내 부엌문 앞에 섰어요. 그녀의 옷은 비단이 아니었고 소매 끝에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머리 장식도 없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당을 지나온 바람은 그녀 주위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멈추는 듯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린 일꾼들은 숨을 죽였답니다. 도윤은 그녀가 대청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불안해졌어요. 자신이 뒤로 밀어둔 사람이 오히려 집안의 중심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밤에도 모든 진실이 곧장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늙은 손님은 서연에게 다정히 앉으라 하지도 곧바로 은인을 찾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는 다만 그녀가 따르는 따뜻한 국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을 천천히 먹었어요. 그리고 대청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답니다. 내가 오래 갚지 못한 빚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집 부엌 냄새가 그 빚의 길을 알고 있는 듯하오. 그 말에 윤 씨 집의 밤은 더 깊고 조용해졌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청에 앉은 이들은 모두 국그릇을 내려다 보았어요. 빚이라는 말은 돈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은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지요. 도윤은 늙은 손님이 혹시 오래전 거래를 꺼내려는가 싶어 속이 철렁했어요. 윤 씨 집은 겉으로는 넉넉해 보였지만 장삭기를 넓히며 남몰래 진 빚도 적지 않았답니다. 화라는 그 빚이라는 말이 자기 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서연은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늙은 손님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국을 천천히 먹고 빈 그릇을 조용히 옆으로 밀었지요. 그러고는 도윤에게 내일 아침 다시 같은 국을 먹고 싶다고 청했어요. 도윤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화란을 바라보았고 화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답했답니다. 그러나 늙은 손님의 눈은 서연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에 불어 휘어진 손오래 국자를 잡아 굳은 손마디. 그리고 소매 아래 숨은 작은 흉터가 그의 기억을 자꾸 두드렸지요. 그날 밤 화라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비단 이불 위에 앉아 손톱 끝을 만지며 생각했지요. 늙은 손님이 왜 하필 국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왜 서연을 부엌 냄새의 주인처럼 바라보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내일 아침 국은 제가 끓였다고 해야 해요. 그 여자가 또 앞에 나서면 사람들은 저를 우습게 볼 거예요. 도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그 시간 부엌 한쪽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막내 할멈은 아궁이 앞에 앉아 식어가는 재를 긋다가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화란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이미 들은 듯했어요. 막내는 장작 하나를 세워놓고 짧게 말했답니다. 숨긴 빚은 밥상 위에서 먼저 냄새를 낸다. 서연은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궁이 곁에 물그릇을 놓았지요. 새벽이 오기 전 화라는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비단옷 대신 수수한 치마를 걸쳤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향유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서연에게 미역국 끓이는 법을 묻지 않고 명령하듯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끓일 테니 너는 옆에서 재료만 내놓아라. 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마른 미역을 꺼냈답니다. 화라는 미역을 너무 조금 물에 담갔고 아직 질긴 것을 보고도 급히 솥에 넣으려 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릇을 막았어요. 조금 더 불려야 합니다. 어르신이 드실 국이면 속이 편해야 하니까요.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화란에게는 가르침처럼 들렸어요. 화란은 눈살을 찌푸리며 네가 주인처럼 말하는구나 하고 낮게 쏘았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러자 막내 할멈이 문가에서 나무 주걱을 들고 말했답니다. 미역도 덜 풀리면 목에 걸리고 말도 덜 익으면 마음에 걸린다. 화라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입술만 꼭 다물었어요. 화라는 서연의 손놀림을 흉내내려고 애썼지만 음식은 손끝만 따라한다고 같은 맛이 나지 않았어요. 참기름을 붓는 양이 많아 향이 먼저 치고 올라왔고 간장은 급히 들어가 국물이 탁해졌지요. 서연은 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려다가 화란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은 대청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마음을 졸였답니다. 그는 오늘 아침만 무사히 넘기면 모든 소문이 잠잠해질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부엌의 냄새는 이미 전날과 달랐지요. 아침상이 올라갔을 때 늙은 손님은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 곧바로 멈추었어요. 그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답니다. 화라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얼굴에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도윤은 서둘러 물었어요. 어르신 간이 맞지 않으십니까? 늙은 손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지요. 간의 문제가 아니오. 어제 국은 사람을 살리는 맛이었고 오늘 국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맛이오. 그 말에 방안 공기가 차갑게 굳었어요. 마을 이장과 어른 몇이 아침 문 안으로 함께 앉아 있었기에 그 말은 더 크게 울렸어요. 화라는 얼굴을 붉히며 어제와 같은 재료를 썼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늙은 손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답니다. 어제 국을 끓인 이는 오늘 어디에 있소? 도윤은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화라는 서연 형님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 어린 일꾼 하나가 그만 손에 든 쟁반을 떨어뜨렸지요. 쟁반 소리가 마당까지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향했어요.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작은 마님은 새벽부터 부엌에 계셨습니다. 미역도 불리시고 물도 기르셨습니다. 도윤은 급히 아이를 꾸짖으려 했지만
마을 이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겁이 먼저라 꾸밀 겨를이 없네. 화라는 손수건을 움켜쥐었고 서연은 부엌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낮 윤 씨 집 담장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척 모여들었어요. 늙은 손님이 국맛으로 거짓을 알아보았다는 말이 벌써 마을 끝까지 퍼졌지요. 어떤 이는 대단한 손님이라 했고 어떤 이는 서연의 손맛이 본래 그런 것이라 했어요. 장독대 옆에서 빨래를 널던 막내 할멈은 그 수군거림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서연이 지나갈 때 낮게 말했어요. 말은 담을 넘지만 진실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다. 서연은 그 말뜻을 오래 생각했어요. 서연은 이제 더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가 억울함을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켜온 일들을 차분히 놓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부엌 뒤 작은 괴짝을 열었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친정어머니가 쓰던 낡은 배보자기와 나무 국자 하나,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던 해에 말려둔 작은 약초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물건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세월을 담고 있었지요. 나무 국자 손잡이에는 희미한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오래전 강가의 밤을 떠올렸답니다. 젊은 사내를 살리려고 불을 너무 세게 지피다 국자가 불길에 닿아 검게 탄 일이 있었지요. 그때 그녀의 손등도 함께 되었어요. 어머니는 놀란 서연의 손에 된장과 약초를 발라주며 사람을 살린 자국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잊고 산 줄 알았지만 자국은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늙은 손님은 혼자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부엌 뒤쪽으로 왔어요. 서연은 괴짝을 닫으려다 그를 보고 급히 일어섰지요. 손님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었어요. 오래전 장마가 심하던 해 강가 초가에 산 적이 있소. 서연은 놀라 손끝이 굳었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친정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장마 때마다 물이 많이 들었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늙은 손님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지만 그는 아직 확신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그 집에서 낯선 사람을 거두어 미역국을 먹인 일을 기억하오. 서연은 숨을 삼켰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그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자랑한 적이 없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와 함께 한 일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다행일 뿐입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늙은 손님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떨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화란이 담장 모퉁이에서 나타나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군요. 부엌 뒤는 볼품없는 곳이라 제가 모시겠습니다. 화란은 그렇게 말하며 서연 앞을 가로막았어요. 늙은 손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났답니다. 화란은 서연의 괴짝에 시선을 던졌어요. 낡은 보자기와 국자가 보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겼지요. 그 물건들이 어떤 증거가 될지는 몰라도 서연의 오래된 이야기가 손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화란은 그날 밤 그 괴짝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잠잠해진 뒤 화란은 어린 하녀 하나를 시켜 부엌 뒤 괴짝을 가져오게 했어요. 하녀는 겁이 나서 망설였지만 화란은 은비녀를 빼주며 그저 낡은 물건을 치우는 일이라고 속삭였지요. 하녀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갔지만 문간에 서 있던 막내 할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막내는 하녀의 손에 들린 괴짝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답니다. 남의 세월을 훔치면 제 그림자도 무거워진다. 하녀는 울먹이며 괴짝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막내 할멈은 그 일을 서연에게 알렸어요. 서연은 크게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요. 숨겨두면
더 많은 거짓이 그 위에 쌓일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엌의 불씨마저 남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었어요. 서연은 괴짝 속 물건을 하나씩 꺼내 깨끗한 천으로 닦았답니다. 낡은 국자 어머니의 배보자기, 손등의 흉터,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마밤의 냄새가 모두 한 줄로 이어졌어요. 다음 날은 마을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해마다 봄이 깊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큰 느티나무 아래 모여 풍년과 무사함을 빌었지요. 윤 씨 집은 넉넉한 집이라 늘 제사상에 쌀과 국을 보댔고 올해는 먼 고을에서 온 늙은 손님까지 함께 자리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도윤은 그 자리를 통해 소문을 잠재우고 싶어 했어요. 화라는 더욱 화려한 옷을 준비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윤 씨 집의 얼굴임을 다시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서연은 제사상에 올릴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마을 어른들이 모두 서연의 국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화라는 속으로 분을 삼켰어요. 그녀는 서연이 부엌에 서는 동안 대청에서 손님을 맡겠다고 했지만 늙은 손님은 제사상 앞에서 국을 끓인 이를 직접 보겠다고 이미 말해둔 뒤였지요. 서연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오고 미역을 오래 불려 조용히 국을 끓였어요. 국이 끓는 동안 서연은 막내 할멈에게 부탁했어요. 할멈, 오늘 제가 말해야 할 때가 오면 괴짝을 가져다 주세요. 막내는 서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짧게 말했어요. 마음이 도망가지 않으면 발도 떨리지 않는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았어요. 그녀는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를 망신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밥과 어머니와 함께 살린 목숨의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어요. 흰 천이 깔린 낮은 상 위에 과일과 떡이 놓이고 큰 솥에서는 따뜻한 국김이 피어올랐지요. 도윤은 손님과 어른들을 모시느라 분주했고 화라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국을 살폈다는 듯 일꾼들에게 그릇을 나누라 지시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부엌 쪽에서 걸어오는 서연에게 향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국자가 들려 있었지요. 늙은 손님은 그 국자를 보자마자 숨을 멈추었어요. 손잡이 끝에 그을음 자국 오래 잡아 반질반질해진 부분, 그리고 서연의 손등에 보이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한꺼번에 그의 기억을 열었답니다. 그는 오래전 초가의 불빛과 어린 여인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도윤과 화란이 서로 다른 얼굴로 서연을 바라볼 때까지 그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진실은 혼자만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상 앞에 국그릇이 놓이자 늙은 손님은 첫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국을 입에 넣고 눈을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답니다. 국물은 맑고 깊었으며 오래 불린 미역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도망치지 않고 그 눈빛을 받았지요. 화라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제가 곁에서 살핀 국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곧장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막내 할멈이 사람들 뒤편에서 낡은 괴짝을 들고 나왔어요. 괴짝은 작고 볼품없었지만 느티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의 눈은 모두 그 위로 모였지요. 도윤은 당황하여 저런 낡은 것을 왜 가져오느냐고 낮게 꾸짖었지만 막내는 들은 척하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괴짝 앞에 무릎을 꿇고 배보자기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그을린 나무 국자와 오래된 약초주머니, 그리고 강가 흙빛이 희미하게 남은 천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늙은 손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오래전 장마가 심하던 밤 친정초가에서 어머니와 제가 낯선 나그네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끓인 것도 미역국이었고 이 국자는 그날 불길에 그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도유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어요. 화라는 서둘러 웃으며 그런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십니까?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지요. 늙은 손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흰 수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손은 감정을 누르듯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지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었어요. 희미한 화상 자국이 햇빛 아래 드러나자 늙은 손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직 모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자국 앞에서 조용해졌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일을 밝히기 위해 나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끓인 국은 제 이름으로 불리고 제가 지킨 부엌은 거짓된 말로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은 원망보다 조용했고 조용했기에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어요. 도유는 처음으로 서연이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뎠는지 어렴풋이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화라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손등의 흉터와 낡은 국자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는 누구나 지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늙은 손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지팡이를 한 번 땅에 짚었답니다. 아직 그는 자신의 이름과 빚을 모두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서연은 괴짝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느티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도유는 화란과 서연 사이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막내 할멈은 괴짝 뒤에 말없이 손을 모았지요. 늙은 손님은 국그릇을 다시 들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리고 먼 강가를 바라보듯 하늘 한쪽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오래 갚지 못한 생명의 빚, 그리고 윤 씨 집이 알지 못한 또 다른 빚이 이제 모두의 앞에서 밝혀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늙은 손님은 지팡이를 땅에 짚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느티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바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지요. 화라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으리라 믿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답니다. 늙은 손님은 마침내 서연의 손등에서 눈을 떼고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국과 이 국자는 거짓이 아니오. 내 목숨이 그것을 기억하오. 그 말에 도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늙은 손님이 단순히 국맛을 칭찬하는 줄만 알았지. 자기 집 마당에서 생명의 은혜 이야기가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마을 이장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물었어요. 어르신, 그 말씀이 참이라면 이 집 며느리가 오래전 어르신을 살렸다는 뜻입니까? 늙은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장마에 떠내려가 숨이 끊어질 뻔한 나를 강가 초가의 모녀가 살렸소. 그중 어린 딸이 바로 이 사람이라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안악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답니다. 서연은 그 많은 시선 앞에서도 몸을 낮추었어요. 그녀에게는 칭찬보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지요. 그날 밤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느라 손을 대고 낯선 사람의 숨이 끊어질까봐 밤새 국물을 식히던 어머니의 모습 말이에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화라는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는 비단 소매를 붙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요.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어린아이 얼굴을 어찌 지금까지 정확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왔지만 끝은 얇게 떨렸어요. 늙은 손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답니다. 다만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대답했어요. 얼굴은 세월에 흐려져도 죽어가던 목에 들어온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의 맛은 흐려지지 않소. 그 말이 끝나자 막내 할멈이 서연의 괴짝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천은 빛이 발해 있었지만 한쪽 끝에는 작은 매듭이 남아 있었지요. 막내는 그것을 늙은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그날 젖은 손님의 팔을 묶었던 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늙은 손님은 천 조각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어요. 그는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오래된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답니다. 천 매듭이 지나간 자리처럼 희미한 선이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제 화란의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가벼워졌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가 창고 뒤로 밀어둔 아내가 자신이 장사길에서 만나고 싶어 하던 귀한 손님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답니다. 그는 서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고 용서를 빈다는 말은 너무 늦은 것 같았지요. 그래서 그는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늙은 손님은 다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는 느티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오래 품어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젊은 시절 큰 장사길에 나섰다가 강물에 휩쓸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초가의 낮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집 모녀는 이름도 묻지 않고 그를 돌보았고 며칠 뒤 그가 떠날 때도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지요. 그는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길이 엇갈려 오래 찾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늙은 손님은 도윤을 바라보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그 뒤 세월이 흘러나는 장사로 일어섰고 어느 해 윤씨 집 장부가 크게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때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과 곡식을 보내주었소. 강가의 은인을 찾는 길에 이 집 며느리가 그 모녀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요. 그 말에 도윤은 마치 발밑 흙이 꺼지는 듯 비틀거렸답니다. 도윤은 그동안 자신의 재주와 운으로 집안을 일으켰다고 믿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장사를 잘해 윤씨 집 대문을 다시 높였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그 밑에는 자신도 모르는 은혜와 도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가 창고에 숨긴 아내와 이어진 은혜였답니다. 마을 이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어요. 높은 집도 남의 손길을 디디고 섰다면 그 손을 밀어내서는 안 되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어요. 화라는 더는 웃지 못했어요. 그녀는 늙은 손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신이 잡으려던 자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려 했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서연의 손등과 낡은 국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사이를 헤매고 있었지요. 화라는 그제야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 차지하려 한 것이 자리만이 아니라 한 여인이 오래 지킨 세월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막내 할멈은 조용히 대청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화란이 잔치날 앉았던 가장 좋은 방석을 접어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숨을 삼켰지요. 막내는 방석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짧게 말했답니다. 남의 이름 위에 앉은 자리는 오래 따뜻하지 않다. 그 말에 화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대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보다 분명했어요. 화란은 도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지요. 마을 이장은 도윤에게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도윤은 무거운 발로 느티나무 아래에 섰답니다. 이장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마을의 법처럼 단단했어요. 네 집안일이라 하여 마을이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 되었네. 손님 앞에서 아내를 창고에 숨기고 남의 공을 다른 네 이름으로 돌렸으니 오늘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하네. 도윤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지요. 도윤은 서연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큰 잘못을 했소. 당신을 집의 뒤편으로 밀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소.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다만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지는 조용한 피로가 있었지요.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저를 높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거짓으로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늙은 손님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그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 조각과 인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는 도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윤 씨 집에 보낸 곡식과 돈의 기록이요. 갚으라 꺼낸 것이 아니요. 다만 이 집이 누군가의 은혜 위에 다시 섰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요. 도윤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어요. 장부의 낡은 글씨가 그에게는 꾸짖음처럼 보였지요. 늙은 손님은 이어서 마을 어른들 앞에 밝히겠다고 했어요. 윤 씨 집이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빚은 없으나 서연에게 생명의 은혜를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은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창고에서 윤 씨 집에 남은 장사 빚을 정리할 만큼의 곡식과 돈을 보내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였어요. 서연이 이 집의 아내이자 부엌과 살림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받아야 하며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옳은 말씀이요 하고 낮게 말했고 어떤 이는 서연을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답니다. 화라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방 안에 들어가 자신의 비단 보따리를 챙겼지요. 처음 들어올 때처럼 향내는 짙었지만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어요.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지만 그 집 어디에도 자신을 붙잡는 눈길은 없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담장 밖으로 사라졌어요. 화란이 떠난 뒤에도 마당은 한동안 무거웠어요. 큰일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웃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빈 국그릇과 낡은 국자, 그리고 서연의 조용한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막내 할멈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빈 그릇을 모아 물에 담그며 말했지요. 뜨거운 말이 지나가면 찬물로 그릇부터 헹구어야 한다. 그 말에 몇몇 안악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그릇을 옮겼어요.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제사는 늦게나마 이어졌어요. 서연은 다시 솥 곁에 서서 남은 국을 고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차례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아들었지요.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느티나무 아래에 잔잔히 퍼졌어요. 늙은 손님도 한 그릇을 더 받았답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야 오래 길을 돌아 제자리로 온 듯하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께서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고 조용히 답했지요. 그날 저녁 윤 씨 집마당에는 잔치에 들뜬 기운 대신 씻긴 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일꾼들은 대청의 방석을 털어 제자리에 놓았고 아이들은 담장 아래 떨어진 느티나무 잎을 주워 장난을 쳤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남은 밥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늦게까지 앉아 있었기에 빈속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지요. 막내 할멈은 장독대 옆에서 무김치를 꺼내며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집이 다시 숨쉬려면 먼저 밥 냄새가 돌아와야 한다.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부엌 문턱에 오래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쉽게 들어설 수 없었답니다. 서연은 그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녀는 뜨거운 솥을 내리고 남은 국을 작은 항아리에 옮기고 아궁이 불을 낮추었지요. 도윤은 한참 뒤에야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겠소 하고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내일 새벽 우물물을 함께 길어주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용서도 벌도 아닌 다시 시작할 작은 일이었답니다. 늙은 손님은 사랑채에서 하룻밤 더 머물렀어요. 그는 잠들기 전 막내 할멈을 불러 서연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손님은 한참 말이 없었고 결국 창밖 달빛만 바라보았답니다. 그는 다음 날 서연에게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 절하고 싶다고 전하라 했어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어요. 늦은 절도 마음이 바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늙은 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고 오래 묵은 빚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물가로 이어지는 길에는 달빛이 고르게 깔렸고 느티나무 잎은 바람에 낮게 흔들렸지요. 사람들은 돌아가며 오늘 본 일을 오래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에는 늘 서연의 미역국 냄새가 함께할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은 이야기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밥 한 그릇의 은혜가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라 할 것이었지요. 윤 씨 집 대문은 그날 밤 늦게 닫혔어요. 하지만 닫힌 대문 안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답니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쌓였던 묵은 짚은 밖으로 꺼내져 정리되었어요. 서연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자신이 숨겨졌던 자리가 이제는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왔어요. 막내 할멈이 곁에 와서 말했답니다. 그늘도 문을 열면 바람이 지나간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아궁이 안에는 붉은 불씨가 작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재를 덮어 불씨가 밤새 죽지 않게 하고 물 한 바가지를 옆에 놓았지요. 도윤은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늙은 손님은 사랑채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집안의 큰 소라는 지나갔지만 사람 마음이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그날 밤 윤 씨 집에는 처음으로 거짓의 향이 옅어지고 오래된 국냄새 같은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윤 씨 집 우물가에는 전날과 다른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혔고 담장 너머 감나무 잎에는 아직 어둠의 색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서연은 늘 하던 대로 물동이를 들고 나갔지만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뒤따라와 두레박줄을 잡았어요. 그는 물 새는 일이 이렇게 손바닥을 아프게 하는 줄 처음 알았고 서연이 말없이 해온 세월의 무게를 조금 느꼈지요. 도윤은 두레박을 끌어올리다 물을 조금 흘렸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 앞코를 적시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서연을 보았답니다. 서연은 꾸짖지 않고 조용히 두레박을 다시 기울여 물동이에 물을 따랐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물도 급히 다루면 반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 말은 우물물 이야기도 같고 사람 마음 이야기 같기도 했지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줄을 잡았어요. 아침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우물 곁에 나란히 서 있었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연은 새 물로 쌀을 씻고 도윤에게 장작을 고르라 했어요. 도윤은 어떤 장작이 잘 마른 것인지 몰라 한참을 헤맸지요. 막내 할멈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낮게 웃었어요. 불을 붙이려면 나무의 속부터 보아야 한다. 도윤은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아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겉만 마른 장작이 불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겉모양만 잡아 살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침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갓 지은 보리밥과 맑은 된장국 무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대청에 앉은 늙은 손님은 그 상을 보고 오래 미소 지었답니다. 그는 비단 접시보다 정갈한 나무상에 마음이 더 놓인다고 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방에 먼저 죽을 들고 갔고 시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잡았지요. 말은 길게 하지 못했지만 네가 집이다 하는 짧은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힘겹게 흘러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아픈 사이 집안이 기울고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져 서운함을 품은 적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짧은 말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주었답니다. 서연은 죽그릇을 받치며 어머니 오늘은 햇볕이 좋으니 이따 창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의 묵은 냄새도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늙은 손님은 아침을 마친 뒤 서연의 친정어머니 묘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깨끗한 보자기에 떡과 과일을 싸고 미역국 한 그릇을 작은 항아리에 담았답니다. 도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서연은 그를 막지 않았지요. 마을길은 전날의 소란을 씻은 듯 조용했고 밭에는 보리싹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막내 할멈은 대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답니다. 늦게 가는 길도 마음이 바르면 산이 받아준다. 서연의 친정어머니 묘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에 있었어요. 봄풀은 무덤가에 얌전히 돋아 있었고 작은 들꽃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늙은 손님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절을 올렸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이 늙은 사람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날 받은 국 한 그릇으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낮게 떨렸고 서연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 따뜻한 국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도윤도 무덤 앞에 서서 깊이 절했어요.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장모에게 이제야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가난한 강가 초가의 딸을 데려와 집안을 살리게 하고도 자신은 그 딸을 창고 뒤로 밀어냈으니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곧장 용서의 말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다만 무덤과 풀을 손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강물은 예전 장마밤과 달리 잔잔했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 잘게 부서지고 멀리 나루터에는 빈 배 하나가 묶여 있었지요. 늙은 손님은 그 배를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이 떠내려오던 밤을 이야기했어요. 물소리가 귀를 막고 몸은 차가워지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비에 젖은 버드나무 가지였다고요. 그러다 눈을 떴을 때 서연과 어머니가 불빛 옆에 있었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거의 잊고 있던 어머니의 젊은 얼굴을 다시 떠올렸어요. 묘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이 서연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이들은 전날 어른들이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서연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한 아이가 들꽃을 내밀며 작은 마님, 어제 국 냄새가 참 좋았어요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그 꽃을 받아 웃었어요. 도윤은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지요.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윤 씨 집으로 돌아오자 마당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연이 없는 사이 부엌 정리를 돕고 창고에 쌓인 낡은 집과 깨진 항아리를 치워두었지요. 누군가는 장독대 주변을 쓸고 누군가는 빨래줄을 다시 메어 주었답니다. 서연은 놀라 두 손을 모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안하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 국을 얻어먹은 집이 어디 한둘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밥 냄새가 돌아오게 도울 차례지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창고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어요. 문을 활짝 열어두니 햇볕이 안쪽까지 들어왔고 바닥에 먼지가 작은 별처럼 떠올랐지요. 도윤은 그곳을 곡식과 헛물건을 숨겨두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눌 곡식을 보관하는 곳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도윤도 알았지요. 그러나 첫걸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서연은 문은 늘 열어두세요 하고 짧게 대답했답니다. 그날 오후 늙은 손님이 보낸 사람들이 윤 씨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장부와 곡식 자루, 은전 상자를 가지고 왔지요. 늙은 손님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도윤의 남은 장사빚을 정리할 방법을 밝히고 그 대신 앞으로 윤 씨 집이 해마다 굶는 집과 아이 낳은 집에 쌀과 미역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그 조건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가 한 집에만 고이면 썩지만 여러 집으로 흐르면 샘물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장부를 새로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만 크게 적지 않고 서연의 이름과 그녀가 지켜온 살림의 목도 함께 기록하겠다고 했답니다. 마을 이장은 붓을 들고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종이 위에 먹물이 천천히 스며들자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는 장사를 키우는 것만이 집을 세우는 일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집이란 누군가의 밥과 손길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화란이 떠난 뒤에 방은 비어 있었어요. 비단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창을 열자 곧 봄바람에 흩어졌지요. 서연은 그 방을 손님방으로 돌려놓았어요. 은비녀가 놓였던 작은 탁자에는 물그릇과 들꽃을 올렸고 화려한 방석 대신 깨끗한 무명 방석을 깔았답니다. 막내 할멈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원망보다 바람을 먼저 들여야 한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화란을 그리워하지도 오래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제 일을 찾아갔어요. 우물가에는 빨래 소리가 돌아왔고 장터에는 봄나물과 떡 냄새가 섞였지요. 그러나 윤 씨 집 이야기는 오래 사람들의 입에 남았답니다. 누군가는 늙은 손님의 은혜 갚음을 말했고 누군가는 서연의 조용한 마음을 말했어요.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의 집에는 윤 씨 집에서 보낸 미역과 쌀이 도착했고 가난한 노인의 부엌에는 보리 한 자루가 놓였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서연의 굿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부엌에서 혼자만의 그림자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서툴게나마 물을 길었고 장작을 패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색해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지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두 사람이 부엌과 우물을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가끔 작은 목소리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라 하고 말했고 서연은 웃으며 예, 어머니 하고 대답했답니다. 늙은 손님은 떠나기 전날 밤 서연에게 작은 나무함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귀한 비단이나 보석이 아니라 오래된 씨앗 주머니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씨앗은 그의 고향에서 나는 미역 말리는 집 근처 밭에 들게 씨앗이라고 했어요. 국에는 바다의 미역도 필요하지만 땅의 향도 필요하오. 이 씨앗이 이 집 부엌 곁에서 자라면 좋겠소. 서연은 두 손으로 함을 받았고 그 선물이 은전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손님이 떠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였어요. 그는 큰 행렬 없이 조용히 떠나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밥 한 덩이와 말린 나물, 물 한 병을 챙겨주었지요. 서연은 작은 항아리에 미역국을 담아 그의 수레에 올렸답니다. 늙은 손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길에서 배고프지 않겠소. 서연은 먼 길에 속이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의 수레가 마을길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오래 손을 흔들었답니다. 늙은 손님이 떠난 뒤 윤 씨 집에는 큰 소리보다 작은 변화가 많아졌어요. 대청의 가장 좋은 자리는 손님을 맞을 때만 쓰였고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햇볕을 쬐는 자리로 남았지요.
창고는 열린 곡식방이 되어 어려운 집이 오면 막내 할멈이 이름을 적고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도유는 처음에는 낯선 눈길을 견디기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법을 배웠어요. 서연은 그런 도윤을 지켜보며 쉽게 믿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등 돌리지도 않았지요. 어느 저녁비가 조용히 내렸어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고르게 떨어지고 마당 흙은 짙은 냄새를 냈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막내 할멈 도윤과 일꾼들까지 모두 함께 먹을 국이었지요. 도윤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며 물었어요. 국은 언제쯤 깊은 맛이 나는 것이요? 서연은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때입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불길만 바라보았어요. 저녁상은 부엌 가까운 작은 방에 차려졌어요. 예전 같으면 일꾼들은 따로 먹고 서연은 가장 늦게 남은 음식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모두가 둘러 앉았지요. 막내 할멈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서연이 직접 방석을 놓아주자 못 이기는 척 앉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그릇으로 국을 받았고 도유는 먼저 서연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어요. 그 행동이 서툴러 국물이 조금 흘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 안에는 조용한 따뜻함이 번졌지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안에서는 굽김이 피어올랐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모두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큰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밥상은 사람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 시어머니에게 먼저 권하고 막내 할멈에게 김치를 밀어 주었지요. 막내는 국을 맛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이제 이 집 냄새가 제자리로 돌아왔구먼.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계절은 천천히 흘러 봄이 깊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되었어요. 윤씨 집 담장 아래에는 늙은 손님이 준 들깨 씨앗이 자라 작은 꽃을 피웠답니다. 서연은 그 잎을 바라볼 때마다 강가의 어머니와 먼 길을 떠난 손님을 떠올렸어요. 마을 아이들은 가끔 윤씨 집 대문 앞에 와서 미역국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곤 했지요. 아이를 낳은 집이나 병든 사람이 있는 집에는 어김없이 서연의 국이 갔고 사람들은 그 국을 먹으며 마음까지 데워진다고 말했어요. 도유는 시간이 지나도 그날 느티나무 아래 일을 잊지 않았어요. 가끔 장사길에서 좋은 비단을 보면 예전처럼 화려한 겉모양만 떠올리지 않고 그것을 입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서연에게 장사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고 장부도 함께 펼쳐 보였어요. 서연은 숫자를 빠르게 읽지는 못했지만 어디에 쌀을 나누고 어디에 빚을 줄여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윤씨 집 살림은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어느 해 첫눈이 내리던 밤, 마을 사람들은 윤씨 집에서 나는 미역국 냄새를 맡았어요. 눈송이는 대문 위에 부드럽게 쌓이고 굴뚝 연기는 하얀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날은 서연의 어머니 제삿날이었답니다. 서연은 작은 상을 차리고 어머니가 쓰던 낡은 배보자기를 곁에 놓았어요. 도윤과 시어머니 막내 할멈은 말없이 절을 올렸지요. 서연은 국그릇을 앞에 두고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 부엌은 춥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밤이 더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부엌에 남아 아궁이 불씨를 덮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불씨가 그녀 혼자 지켜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온 집이 함께 나누는 숨결처럼 느껴졌지요.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눈이 둥글게 앉았어요. 서연은 빈 그릇을 가지런히 엎어놓고 국자 손잡이에 그을음 자국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상처도 따뜻한 손길을 만나면 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할 때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더 이상 부엌문 앞에서 명령하듯 서 있지 않았고 들어와도 되는지 묻는 사람처럼 멈춰 섰지요. 서연은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남은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막내 할멈 방 앞에 놓겠다고 했답니다. 서연은 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뜨거우니 천천히 들고 가세요. 그 말은 너무 평범했지만 도윤에게는 다시 얻은 믿음처럼 귀하게 들렸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바람은 거칠지 않았고 멀리 산등성이도 부드럽게 휘어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고였던 곡식방에 열린 문 시어머니, 방에 희미한 등불 막내 할멈, 방 앞에 놓인 국그릇을 차례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누르고 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집은 대문이 높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요.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귀한 손님 앞에서 창고에 숨겨졌던 아내가 미역국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자리와 오래된 은혜를 되찾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사람 앞에 따뜻한 국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겸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 따뜻한 국을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한 집을 살리고 한 마을을 덮이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윤씨 집 부엌의 불씨가 재 속에서 붉게 숨쉬고 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방 안에는 미역국의 부드러운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먼 길의 늙은 손님, 그리고 다시 배우기 시작한 남편을 차례로 떠올렸어요. 마음에는 아직 작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자국들은 더 이상 아프게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집도 사람도 따뜻하게 쉬면 됩니다.